네, 교육을 시작할 건데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코기토 15기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코기토를 했었고 이제 그 뒤로 졸업을 했고요. 학부는 불어불문학과 나왔고 지금은 여기 고려대학교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먼저 토론의 당사자라는 되게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토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사자는 당연히 각 진영의 패널, 각 진영이라 하면 찬성과 반대겠죠. 그래서 그 찬성과 반대가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여기서 토론할 때는 항상 청중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해요. 설득의 상대방은 예를 들어 내가 찬성 측이면은 반대 측이 아니라 청중인 거죠. 여기 밑에를 읽어보면은 설득의 상대방이 상대편 패널이 아니라 청중이라 함은 첫 번째, 찬성과 반대가 각각 일정한 이익이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이 어려운 정책, 토론 주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판반이 명확히 찬반이 약간 기울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논제는 토론 주제가 되지 않아요. 약간 각각 뭔가 비등비등해서 천칭의 저울을 딱 올려놨을 때 뭐를 선택해야 할지 애매한 게 토론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어려운 정책에 대하여 이제 청중이 듣기에 덜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말하기를 펼친 진영이 승리한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 반대 측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나오지만 반대 측은 뭐 설득되지도 않아요. 청중이 듣기에 이 사람 말이 좀 더 설득력 있다. 찬성 측 좀 더 말을 잘하네. 찬성 측 논거가 좀 더 나에게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성과 반대가 대변하는 이익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더 매력적으로 잘 어필하는 쪽이 토론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패널은 상대편에 설득되어서도 안 되고 상대가 설득되지 않는다고 답답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들을 읽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특히 긴장하고 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고 약간 상대방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잘 걸렸다. 이걸로 공격하면은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가지고 그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밑에도 나오지만 토론 대회 같은 경우 토론 대회를 상정해서 말씀드리면은 토론은 배점 따먹기거든요. 약간 시험 범위에서 각 문제당 배점이 있듯이 찬성이랑 반대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자료조사하고 기초조사 하다 보면은 다 스크립트 짜다 보면은 찬성 측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이런 거고 반대 측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다른 걸 안 건드리면은 그 부분만큼 제가 점수를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져요 보통. 실제로 그 제가 토론 대회 하나 나갔을 때 토론이 흘러가는 양상이 약간 상대편이 저희가 뭐 하나 실수한 거 가지고 엄청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긴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 배점 따먹기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할 말은 다 해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제 토론은 결국 찬성이랑 반대는 서로에게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담이지만 이제 현실에서 바람직한 토론 활용의 모습은 이제 청중들이 패널 간의 그런 양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이 정책이 도입되면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게 이렇게 좋구나. 근데 이런 부작용 혹은 이런 반작용이 있겠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서 근데 나는 결국 어떤 이런 바람직한 효과가 그런 기대되는 피해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찬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토론 대회나 우리 토론에서는 결국 승리 패배로 나뉘지만 현실에서는 약간 좀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이렇게 이해를 깊이 한 다음에 조화점을 찾아서 정책을 수정해가지고 그 수정된 정책을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좀 고친 다음에 그거를 채택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책 토론을 주로 하게 될 텐데 이제 정책 토론에 있어서 비교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 정책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헌법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 보편적인 가치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정책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찬성 측은 반대 측은 이게 왜 안 좋은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하고 근데 이제 상대방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게 왜 좋고 왜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라면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민주주의 실현이라든가 경제 발전, 뭐 소수자 보호, 환경의 보호 이런 거는 어, 누가 들어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당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 뒤에 예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발전이랑 환경보호 중에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지 좀 추상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냥 사람한테 그냥 다짜고짜 물어봐서 야, 환경보호랑 경제발전이랑 뭐가 더 중요할까? 이렇게 말하면은 둘 다 중요한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개인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 탄소 배출 제도가 토론 주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정도 탄소 배출제를 하면은 이제 뭐 기업이 아무래도 그 재무상 비용이 좀 더 늘어나니까 경제 발전이 조금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반대 측의 논고가 있지만 찬성 측은 환경 보호를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정도보다 환경 보호를 증진하는 정도가 좀 더 크다라고 논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청중에 그렇게 설득이 된다면 찬성 측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치 요율을 어떻게 재냐? 이제 자료조사를 통해서 막 연구소 이런 데 구글에 치면서 나와요. 구글에서 자료조사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 막 이런 것도 있고 뭐가 많은데 그냥 구글에 자료조사하면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나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소가 많거든요. 그런 연구소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수치화된 게 있으면 가장 좋고 그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더라도 요즘 세상에 환경보호가 얼마나 절박한 건지 조금 더 어필하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막 토론에서 그림을 보일 수 없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 새들이 막 플라스틱 빨대가 목에 걸리고 막 이런 거 딱 사진 보여주면은 환경보호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다 누구나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치가 왜 중요한지 어필을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즉 논증을 정책 토론에서 논증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 독자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6번에서 구현한다고 써놨는데 6번에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줄만 먼저 보죠.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다소 독자적인 주장이나 지나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주장은 말로서 전달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평등의 의미를 써놨는데 저번에 제가 그 내부 토론 대회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니까 그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지역 할당제가 저번 내부 토론 대회 논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할당제가 반대측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었어요. 근데 공정성이 무엇이냐? 공정성은 되게 지금 중요한 화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공정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그에 응당한 어떤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게 정당한 거다, 공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공정성의 의미에 대해서 능력주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너의 능력인데?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평등의 의미, 기회평등이랑 또 맞닿아 있는 의미인데 이게 그 능력주의가 공정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능력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어디까지가 능력이고 어디까지가 운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애가 진짜 매일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까지 가고 뭐 잘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친구의 노력 때문만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서울에 안 태어나고 도서 지역 엄청 지방에 태어났으면은 뭐 그만큼 사교육도 못 받고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겠냐라는 질문. 이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일반적으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미의 능력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이거 되게 날카로운 주제이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해요. 하지만 토론에서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논증은 굉장히 긴 약간 철학적인 담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논증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말로 하기 부적절해요. 그 토론은 보통 이제 20여 분간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서 그걸 다 논증한다?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보편적인 가치가 옳지 않다. 어떤 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비판적인 시각이 정당하다, 옳다. 이거를 내가 논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논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자적인 가치 판단, 어떤 비판적인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보편적인 사회 가치에 대해서 부합하는 논증을 하라라는 게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고요.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반대가 시작하기 때문에 반대가 약간 그 시작의 판을 약간 좀 짤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거를 뭐 증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는데 좀 더 증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쟁점을 삼을지를 반대측이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막상 토론 시작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유리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게 판을 잘 짜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먼저 정책 목적의 정당성이라 썼는데 저는 지금 정책 토론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대회나 이런 접하실 건 다 정책 토론일 거고요. 네, 찬성 측은 이 정책 목적의 정당성을 짧게라도 꼭 언급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제도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그 지역할당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지역할당제의 목적은 뭐 지역의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거를 찬성 측은 어쨌든 한번 언급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니까. 약간 그런 거를 짧게 언급하고 근데 길게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언급해 주면 족한 부분이고 보통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건 없기 때문에 반대 측이 그걸 공격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하는 바가 나쁘다라는 거는 반대 측이 얘기가 너무 힘든 문제라서 이거를 반대 측이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효과성과 효율성인데 찬성 측은 이제 그 앞서 언급한 그런 어떤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이 제도, 이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주장 증명해야 해요. 효과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에 이거만 한 게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정책을 통하면은 예를 들어 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은 부동산 물가가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만큼 이거보다 나은 정책은 없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논증할 수 있는 거고 효율적이란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 이만큼 적은 재원으로 이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잘 하는 거고요. 찬성 측은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는 거를 말을 해야 하고 반대 측은 아니다. 네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지역 할당제 한다 해서 뭐 그 지역이 발전할 것 같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 효과성을 비판하는 거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는 아무리 멀리 보고 정책을 짠다지만 어느 세월에 발전하겠냐. 이거 지역 할당제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좀 좋은데 이제 찬성 측이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거라고 할 수 있죠. 대안의 존재. 그 제가 나왔던 토론 대회 중에 자유무역 협정 관련된 FTA 관련된 게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그 CPTPP라고 다자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반대 측이 이제 찬성 측한테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익의 침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반대 측이 할 수 있는 논거예요, 주로. 찬성 측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을 도입하면 그런 효과가 발생할 거고 어느 정도 뭐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익이 너무 침해된다. 아까 지역 할당제 얘기했으니까 계속 그걸로 그냥 갈게요. 아까 제가 지역 할당제에서 반대 측이 가져가야 하는 논거는 뭐 공정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번 내부 토론대 제가 피드백 할 때 지역 할당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정성의 가치, 능력주의 가치가 너무 퇴색되지 않냐. 근데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역 할당제에서 지역 균형 발전되면 물론 좋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이 단지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좋은 대학에 못 간다? 좋은데 취직을 못 한다? 이거 조금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중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대 측은 아니다. 그럼 부작용 별로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정성이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뭐 경쟁률 같은 통계가 있으면은 뭐 저희가 통계 보니까 별로 막 그렇게 이걸 시행한다 해서 원래 가래들이 못 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주장이 나름인데 당신은 국토 균형 발전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했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국토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태도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토론 주제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주장과 뭐 논거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도 다 알아요.
이미 그 논제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찬성이나 반대가 얘기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승패를 가라는 거는 토론 태도, 즉 매력적인 말하기거든요. 제가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결국 청중이 듣기에 더 설득력 있고 더 매력적인 말하기를 펼친 진영이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결국 말을 잘하면 이긴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법은 무엇이냐? 제가 이거 가지고 저번에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아마 토론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토론을 하면 자기가 되게 말을 못하는 걸 느끼는 분들이 상당수 이제 발생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 토론했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때 논제가 그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 이걸로 저는 첫 토론을 했었거든요. 2017년에. 근데 이제 그때 약간 되게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진짜 완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막 머릿속엔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이 안 나오니까 막 그렇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조금 충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그러면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되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저는 관찰했어요. 사람이 그 주위에 사람들 잘 관찰하면은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계산이 서거든요.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뭔가 여유를 가지면 말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약간 일상에서 말이 되게 빠른 편인데 이제 토론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말을 천천히 하고 조리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조금 약간 심호흡을 하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말을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유롭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것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뭔가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건 누가 말해줘서 말을 잘하는 법은 누가 어떤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될 게 아니라 본인이 주위 사람들을 주위에서 잘하는 사람들 딱 관찰한 다음에 얘는 되게 말을 잘하는데 이래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라고 계속 시도하다가 실제로 조금 잘해지면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조금 발전할 여지, 그 사람 어떻게 모방할까, 어떻게 따라할까 이런 거를 조금 잘 고민해 보세요. 이런 거는 약간 뭐제 생각에는 누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말과 글의 차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단어를 담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느 전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지나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A4용지 정리해서 가잖아요. 자기가 말할 거를 이제 뭐 논거나 이런 것들 준비해서 갈 텐데 A4용지 이제 저는 항상 그냥 10포인트로 쓰는데 10포인트로 적힌 글 3줄만 읽어봐도 이거 말로 쭉 읽으면 엄청 길어요. 진짜. 한번 스스로 읽어보면 진짜 엄청 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 과정에서 미리 써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걸 실제 토론에서 그대로 읽는다면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스스로 놀랄 거다. 주로 두세 개의 쟁점을 동시에 주고받기 때문에 한 번의 발언 기회에 한 쟁점에 대해 2, 30초 이상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 관리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너무 길어지면 상대방이 제 말의 요지를 파악을 못해요. 이게 보통 반대측이 아까 자유토론할 때 반대측이 시작할 때 먼저 찬성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시작을 했을 때 했는데 보통 질문을 하나만 하잖아요. 반대측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 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한 두세 개를 보통 공격을 한 번 하거든요. 찬성 측은 그러면은 그거를 다 반박을 해야 돼요. 그 세 개를 물어봤으면은 바로 다음 발언 시간에 세 개 다를 안 해도 돼요. 조금 하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되지만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두세 개의 쟁점이 동시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핑퐁이. 한 개의 쟁점만 가지고 계속 토론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말을 해야 하는데 두 개를 얘기해야 되니까 막 길어지면은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요. 뒤에 거를 길게 말하면 앞에 거가 막 되게 흐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실제로 시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글의 차이를 잘 염두에 두고 말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다. 말은 되게 제한된 전달 수단이라는 거를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토론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론 대회 관련된 건데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적어놓은 게 토론 대회에서 나가서 이기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공부도 약간 잘해야 재밌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 것처럼 토론도 이겨야 재밌는데 가는데 예선에서 막 탈락한다. 나 토론 앞으로 안 할래. 나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진짜 하기 싫고 이러거든요.
양날의 검이에요. 대회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은 막 토론에 막 토론이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게 첫 대회에서 그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겠죠. 토론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사실 저 토론 대회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토론에 크게 관심 없었거든요. 세션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양날의 검인데 근데 이게 토론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부딪혀야 돼요. 토론 대회를 나가서 약간 한 논제에 대해서 진짜 압축적으로 그 대회가 주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그 한 논제 가지고 이기면서 올라가면은 한 논제 가지고 두세 번, 세네 번까지 계속 하거든요. 논제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한 가지 논제로 세 번, 나는 네 번까지도 이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연습이 돼요. 대회가 가는 그 어마어마한 집중력, 세션과는 다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도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많이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싶으면 욕심이 있다면 꼭 토론 대회를 나가시길 권하고요. 나가서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토론 동안 이거 토론 배워서 어디다 쓰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살면서 약간 뭐 청중을 상정한 토론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토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기를 수 있는 이 논리적인 사고랑 말하기 능력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확신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나가서 그냥 그 PT 발표만 하더라도 조리 기차에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 토론에 자기의 시간과 수고를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말라.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거를 뭐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